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도 춘제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춘제 앞에도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블룸버그 진단인데 네. 중국 경제의 그 심각성이 거듭 확인된 걸로 그 돼지고기 소비 감소세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베이징에 있는 시장 상인 등을 인용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그 작년 춘제 때 그 전보다 한 5분의 1가량 떨어졌는데도 판매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 특히 이제 그 돼지고기 중국 사람들 많이 먹죠. 그리고 특히 그 농민공들, 이주 노동자들이 옛날 그 춘제 때 돼지고기를 사는데 평균 한 1,00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를 썼는데 최근에는 한 300위안, 한 6만 원이 되거나 그것도 채 안 된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네, 민생이 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최근 몇 달 동안 감소했지만 네. 이렇게 춘제가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수요가 약한 게 그 임금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의 심각성을 거듭 확인하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컨설팅사 분석을 보면요, 그 중국 돼지고기 소비가 지난해 작년 말까지 한 5,400만 톤, 한 해 전보다 한 100만 톤 감소해서 감소폭이 큰 거는 아니지만 중국이 작년에 그 위드 코로나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고 최근에 지금의 그 춘제 특수 같은 것도 고려할 때는 그 감소폭이 상당히 큰 거라고 봤습니다. 네.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앞서 짚어주셨지만 좀 큰 편인 거죠? 그렇죠. 중국은 뭐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또 먹는 나라죠. 미국에 비해서 소비량이 한 5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돼지고기 그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중국 양돈 업계가 현대화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인플레 지금 계속 지금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중국 CPI가 한 해 전보다 한 0.3% 하락했는데 반면에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26% 정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좀 더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런 계층에서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 지금 분석은 네. 노동자하고 그 이주 노동자하고 블루칼라 저소득층이 특히 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네. 돼지고기 그 소비가 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사 관계자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장쑤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래도 나름 부유한 지역의 한 군데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 얘기는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 돼지고기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특히 쇠고기하고 양고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훨씬 더 높은데 아예 메뉴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도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푸념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신년회 모습도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있네요. 중국이 뭐 하면은 아주 그냥 대기업들이 아주 요란했죠. 신년회.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네. 춘제를 앞두고 신년회를 이제 속속 하기는 하는데 예년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제 그 싱가포르 매체가 이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그 중국 네로라는 IT 대기업들이 올해는 신년회를 아주 간소하게 치른다는 겁니다. 전처럼 뭐 파티 같은 것도 안 하고 워크숍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하고 식사 한 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뭐 요란했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창업자 마윈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신년회 때 20년 안에 세계 5대 기업으로 부상할 거다. 아주 자신감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부동산 침체 심각한데 완다그룹 같은 경우도 2018년 신년회 때만 해도 그 왕재는 회장이 몇 년만 지나면 우리 그 임대 수입이 1,000억 위안 정도 될 거다. 한 18조 7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좋을 때는 이렇게 신년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나름의 그렇죠. 장점도 있을 텐데 지금 그만큼 좀 위축돼서 이런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 창업자들이 뭐
뭐 밴드 같은 것도 직접 연주하고 뭐 공연장 뭐 한 8만 석 정도 되는 거 빌려가지고 신년에도 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예전에는 무슨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이런 큰 주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끈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허장성세도 많이 없어졌다는 지적이고요. 그 대신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한예로다가 최근에 그 텐센트 신년회에서 창업자 마화통이 무려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한 35분 정도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화통이 네. 이 신년회에 입고 나온 그 티셔츠가 온라인에서 한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에 팔리는 아주 소박한 아이템을 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좀 각성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예가 또 있나요? 신년회 할 때는 되게 회사가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줄였는데 또 일부 밥값이라든가 술값 같은 것도 그 직원들 봉급에서 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 싱가포르 매체 분석이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 대기업들이 지금 임금도 좀 내리는 추세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호화로운 신년을 계속 하겠느냐 해서 확실히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이렇게 대기업들 신년회에서도 드러난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신년에 밥값 술값까지 분담을 시키면 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되고 있다. 신년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의 G7 대중 공동경제 깨지 마라 메시지 각인에 부심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로이터가 그저께 기사를 하나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제목이 트럼프에 대한 일본의 메시지는 이렇다. G7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재집권 가능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일본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 쪽하고 접촉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시다가 그 오는 4월에 바이든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백악관 간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쪽하고 좀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좀 유대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로이터가 그 여러 명의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특히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중국하고 무역 또는 안보에서 그동안의 G7이 몇 년간 공들였던 어떤 공조 체제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딜을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중국하고 담판하려고 그 트럼프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특히 일본 의무성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고 트럼프가 그 일기 집권 때 일본 그 철강 관세 때문에 일본하고 티격태격했었죠. 네.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 증액 부분 이거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뭐 유럽하고도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주에 그 일본 제철의 그 US 스틸 인수를 내가 당선되면 즉각 막겠다고 또 선언했고요. 로이터는 그러면서 뭐 지난달에 뉴욕 방문한 이 야소다로 부총재 얘기도 좀 짚은 것 같은데요. 조용히 뉴욕에 가서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쪽하고 접촉을 했죠. 물론 트럼프는 그때 못 만났는데 좀 트럼프하고 뭔가 좀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의도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그 최근에 야마다 시게오 그 신임 그 대사가 이제 미국에 부임을 했는데 특별히 기시다 그 내각으로부터 트럼프 쪽하고 소통하라는 지침을 조용히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미 일본 대사관은 여기 대해서 논평을 안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도쿄에 있는 그 정책 싱크탱크 사사카와 재단 관계자 얘기가 자민당이 지금 트럼프하고 어떻게든지 좀 뭔가 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소타로도 그렇고 이제 특히 아베하고 갔을 때 트럼프가 일기 때 당선자 신분으로다가
아베 초청해가지고선 자기 그 말하라고 해서 골프 치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었죠. 그래서 자민당이 영어하고 골프가 좀 능숙해서 트럼프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총재로 뽑으려고 할 거다. 근데 또 여기다 덧붙여서요. 근데 골프를 또 너무 잘 치면 안 된다. 트럼프를 적당하게 즐겁게. 원래 보면 골프 접대할 때 보면 이기면 안 되죠. 이렇게 뭐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를 원할 거다. 참 지금 이렇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절이 될 정도면 정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잘해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가능한 네. 거죠. 자, 다음 얘기는 중동 정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복이 잇따라 단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요르단에 있는 그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죠. 네. 친이란 무장 세력. 그래가지고선 미군이 3명이 죽으니까 지금 바이든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가지고 보복하겠다고 했고 네. 실제로 보복을 했습니다. 시리아하고 이라크 안에 있는 그 친이란 무장 세력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예멘 후티 반군 그 예멘 거점을 또 공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러다가 진짜 이란이 참전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중동전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새벽까지 분위기를 보면요. 네. 미국도 그렇고 뭐 보복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들이 완연합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은 이렇게 보복을 했지만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완전한 억지력 확보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렇게 보복하는 바람에 중동 정세 주도권이 어떤 면에서는 이란으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분석 내놓고 있나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도 사실 네. 그 미군이 죽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람은 이란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선거 국면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미국이 이렇게 보복을 해도 뭔가 좀 긴장을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하는 식으로 분석. 이란도 조금 뭐 자제를 하겠지만 문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그런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미국 보복이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란 연계 세력의 추가 공격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자지구 휴전성사가 되어야 될 거다. 그게 훨씬 친이란 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보복에 대한 이란 반응이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겁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란도 확실히 조금 뭐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거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이란 외무부가 그 미국이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 친이란 세력 기지를 보복하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모험이고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내 긴장하고 위기의 뿌리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미국의 제한 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지속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가자지구 전쟁을 더 원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군사 대결까지는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속내일까요? 그런 얘기들이 네. 많습니다. 지금 뭐 그 월스트리트저널 분석도 보면요. 네. 그 미군 그 3명이 죽은 그 공격을 하고 나서 그 이란 대표단이 이라크를 조용히 방문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친이란 민병대를 만나서 너무 도를 넘어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좀 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한 그 이라크 내의 그 친이란 무장 세력 또 더는 미군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란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시사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향후의 뭐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그 휴전하고 네. 인질 완전 석방 협상이 지금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집트, 카타르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진전이 있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물론 지금 뭐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 때까지 철군 안 한다
하마스도 종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휴전하지 않는다고 버티고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오늘 어제 밤까지 들어온 걸 보면은 한 5 내지 6주 정도 이제 휴전한 걸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전 휴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얘기도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 있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이란이 안보리에 네. 대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가 안보리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아마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확전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뭐 여러 가지 시사를 했지만 뭐 미군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계속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뭔가 우리가 이런 선거 국면이라는 쪽에 계속 그런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확전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첫 공식 경선에서 압승했다라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예,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첫 공식 경선입니다. 그 앞서서 그 프라이머리가 뉴햄프셔에서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비공식이었죠. 네. 그때도 바이든이 64% 지지를 얻었죠. 이번에는 96% 이상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권자의 한 26%가 흑인인데 사실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대선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다가 최근에 지지세가 많이 빠진 걸로 해서 이제 바이든 캠프가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흑인들도 계속 지지를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바이든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주 뭔가 느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잇따라 압승했죠. 네. 이제 헤일리하고 오는 24일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도 한 30% 포인트 이상으로 좀 트럼프가 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트럼프, 바이든 리턴 매치 쪽에 거의 굳어진 상태입니다. 리턴 매치에 거의 뭐 한 발짝 두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색적인 뭐 비난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트럼프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특히 트럼프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측근들 얘기가 사석에서 아주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뭐 망할 멍청이다. 뭐 역겨운 뭐 이제 참 옮기기 힘든 정도 욕설을 네네네.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지난달에 그 의회 난입 3주년 연설 때는 막 욕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참모들이 옆에서 쿡쿡 찔렸던 모양인지 스탑하기로 했는데 저는 뭐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한 것 같은데 사석에서 굉장히 좀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많이 이렇게 멈추게 하고 하는 모양인데 2022년 회견 때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폭스뉴스 기사한테 멍청한 XX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그때는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석에서 뭐 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그럼 뭐 사석에서 얘기해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네. 그럼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빛과 열을 가리는 거대한 차단막을 설치해서 지표 온도 상승을 낮추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이런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거 허무맹랑하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지구온난화 심각해지니까 야 네. 아니다 그거 한번 잘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공과대학 연구팀이 시제품 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그 이른바 중력 평형 상태가 되는 지점이 있죠. 라그랑주 포인트. 여기 이제 허블 망원경도 여기가 이제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엄청난 그 우주 차단막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빛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차단막 규모가 250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구상에서 발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을 실어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지구에서 한 150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조립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비용도 뭐 어마어마한데 워낙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시급하고 각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연구팀이 3년 안에 시제품을 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허무맹랑하다 여겨졌던 것도 이제는 네, 그만큼 절실해졌고. 지구온난화 네.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자, 마지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욕 지하철 로보캅 시험이 실패했습니까? 이게 로보캅 시험이 어떤 거였는지부터 좀 설명을 작년 해주실까요? 9월이었죠. 네. 그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로봇을 지하철역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치안 강화하겠다고 뉴욕시장이 아주 그때 아주 이거 아주 효과 있을 거다 그랬는데 4개월 만에 스탑됐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니다는 겁니다. 로봇이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얼마든지 치안 강화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물론 혼자 갈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경관이 한 명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 로봇이 경과를 뭐 호위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바퀴이기 때문에 계단 같은 게 많으니까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360도 감시가 가능하지만 이제 인권단체들이 또 시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안면 인식기는 걸 차단을 해놨거든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뉴욕시가 이제 4개월 만에 스탑하고 로봇캅에서 그 대신 다른 임무를 맡기겠다.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요. 자, 좀 한계가 드러나는 면도 있고, 이런 면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